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4.15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전남은 10석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당초부터 전남 지역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사전 투표부터 전남은 35.7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최종 투표 결과도 67.8%로 전국 평균 66.2%보다 1.5%포인트 높았습니다. 개표 결과 전남은 10개 선거구 모두 더불어민주당에서 1위를 차지하며 10개 의석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접전이 예상됐던 목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후보가 현역 의원인 민생당 박지원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또 전략공천과 분구로 이슈가 됐던 순천 광양 곡성구례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후보가 무소속 노관규 후보를, 순천 광양 곡성구례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후보가 현역인 무소속 정인화 후보를 각각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여수갑은 주철현 후보가, 여수을은 김혜재 후보, 고흥보성 장흥강진 김승남 후보, 해남안도 진도 윤재갑 후보, 나주화순 신정훈 후보가 국회 입성을 확정지었습니다. 영암무안신안과 담양한평 영광 장성은 현역 의원인 서삼석 후보와 이계호 후보가 자리를 지켰습니다. 전남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당이 8석을, 새누리당이 1석을 차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겨우 1석만 가져갔습니다. 민주당 압승으로 끝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남 지역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전남 동부권 순천 광양 곡성구례 갑을, 여수갑을 국회의원 의석 모두가 파란 물결로 채워졌습니다. 접전 지역으로 전망됐던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조차 상당한 격차가 벌어졌고요. 각종 폭로가 난무했던 여수 갑을 선거구도 독보적인 득표율을 보이면서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 전남 동부권 당선자 현황을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동부권 선거구 초미의 관심사는 단연 순천 광양 곡성구례 갑선거구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후보와 무소속 노관규 후보와의 한판 승부가 예상됐지만 결과는 소병철 후보의 독보적인 승리였습니다. 소병철 후보 캠프는 일찌감치 축제 분위기가 펼쳐졌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순천 시민 위대한 분들입니다.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기록하고 모두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꼭 실현할 것입니다.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하나된 순천, 새로운 역사, 그리고 선거 후에 모든 분들을 끌어안고 오직 순천의 발전만을 위해서 나아가라는 그 말씀 꼭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구례 을선거구는 언론기관 여론조사에서부터 큰 격차가 벌어졌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후보의 완승이었습니다. 서동영 후보는 순천 지역의 기형적인 분구 현상을 반드시 되돌리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사실상 광양 유일의 변호사로서 5년간 지역에서 많은 분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지역 현안을 같이 풀어왔다는 점들을 평가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지난 과정에 대한 평가, 이게 이번 저를 선택해 주신 이유라고 본다면 그 속에 제가 해야 할 일들이 그대로 녹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발전 반드시 크게 이루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방식 그대로 지역 현안들에 더 깊이 있게 관여하고 깊이 있게 연구하고 논의해서 풀어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수 갑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후보도 높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무소속 이용주 후보와의 선거전이 상당했지만 결과는 주철현 후보의 압승이었습니다. 주철현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에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제 이번 선거 과정에서 분열된 지역의 민심을 좀 하나로 통합을 해서 여수의 미래를 크게 보고 미래 비전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구련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저 주철현이 여러분께 선거 과정에 약속한 대로 집권 여당의 힘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문재인 정권 성공시키고 또 2022년 우리 전라도 사람이 중심이 되는 민주정권 재창출해 내겠습니다. 또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로 가서 우리 여수 발전 하루빨리 앞당기고 지역의 현안 반드시 해결해 내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수 을성거구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후보의 성적표는 단연 독보적이었습니다. 김혜재 후보는 4.15 총선을 지나오며 분열돼 있는 지역사회를 통합하고 소통과 협력의 새정치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갈망하는 여수 시민들의 뜻을 겸손하게 받들겠습니다. 여수의 정치를 바꾸고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여수 시민들과 함께 책임지고 2022년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겸손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수 시민들의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15 총선 대장정을 마치고 국회 입성에 성공한 소병철, 소동용, 주철현, 김혜재 당선인.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유권자들의 진심을 임기 내내 떠올리며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길 기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이어서 전남 서남북권 당선자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이곳 역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승기를 잡았는데요. 해남 완도진도 선거구와 고흥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 영암무안 신안 선거구 후보자들은 개표 초반부터 높은 표를 받으며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해남 완도 진도 선거구는 현역 국회의원을 누르고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가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윤재갑 당선인은 초반부터 높은 표를 얻어 우위를 굳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지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저를 뽑아주신 이유는 집권당 후보인 저 윤재갑을 뽑아서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가 작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 등원하면 농림축산해양수산위에 반드시 들어가서 우리 지역의 농민과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득을 안정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꼭 하겠습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는 리턴 매치 끝에 19대 국회의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후보가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습니다. 김승남 당선인은 62%가 넘는 표를 얻었습니다. 김 당선인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을 살리고 농어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정말로 일하는 국회의원의 상을 염원하고 있고 바라고 있습니다. 국회에 가면 반드시 국회를 바꾸고 변화시켜서 일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특히 우리 지역의 농어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농어촌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농업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암무안 신안 선거구는 현역 국회의원인 서삼석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서삼석 당선인은 76%가 넘는 표를 얻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서 당선인은 높은 지지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며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산업 자체를 구분해서 그 지원을 하고 문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21대 국회는 코로나 전국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산업도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시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정부 여당과 함께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지역 주민들의 그 민생 경제를 좀 살펴야 되겠고 특히 농어촌임에도 불구하고 영암 같은 지역은 산단 분포도가 높기 때문에 산단의 그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그런 그 법제화
정책, 예산에 대해서 주안점을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파 출구조사부터 우위를 보였던 후보들은 모두 이변 없이 당선됐습니다.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전남 서남 지역. 21대 국회에서는 산적해 있던 현안 사업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목포는 정치 구단과 신인의 맞대결이 눈길을 끌었던 전국 10대 격전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 민생당 박지원 후보의 수성이냐, 민주당 김원희 후보의 탈환이냐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거물급 정치인이 사선 고지에서 낙마하고 정치 신인이 임무교대에 성공하는 이변이 연출됐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거물급 정치인이 버티고 있는 목포에서 이변이 연출됐습니다. 이른바 정치 구단으로 알려진 박지원 의원이 사선 도전에 고배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박 의원을 저지한 인물은 바로 민주당의 김원희 후보. 박 의원과 접전을 벌인 끝에 당선을 확정지으면서 목포 정치권의 새로운 역사를 장식했습니다. 두 후보 자체가 저에게는 버거움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부단 우리 박지원 후보님 금기원래로 상징되듯이 지역구 관리에 가장 탁월한 의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또 우리 윤소아 후보님 정의당의 원내대표를 지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전국구죠. 그리고 또 목포를 위한 30년간의 헌신과 노력, 우리 목포 시민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훌륭한 정치인이잖아요. 존경하는 두 분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목포가 좀 새로워져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우리 목포 시민들의 열망이 강했던 것이 저에게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녁 6시에 투표가 마감되고 일제히 개표가 시작됐지만 목포는 속도가 비교적 더뎠습니다. 김원희 후보는 개표 초반부터 근소한 차이로 앞섰지만 큰 격차를 벌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정이 가까운 시점부터 박 의원을 3천여 표 차로 따돌리며 계속해서 승기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정권 탈환에 성공한 김원희 당선인은 세대 교체가 아닌 임무교대를 통해 새로운 목포를 만들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 청년들이 공정한 대접을 받도록 관련 법안을 만들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청년들, 지방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중앙과 지방이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걸 완전히 바로 펴지는 못하더라도 지방 청년들이 그 출발선에서 너무 불리하지 않게 제가 그런 일들을 만들어 내보고 싶습니다. 우리 박지원 후보가 내걸었던 좋은 공약, 윤소아 선배가 내걸었던 좋은 공약, 특히 목포대 의대 문제를 비롯한 당선자인 제가 그 짐 짊어지고 그분들의 역할까지 대신하겠습니다. 역할 교대, 임무 교대 확실히 해내겠습니다. 당내 경선과 현역 의원 2명과의 치열한 본선 대결을 거쳐 국회 입성에 성공한 김원희 당선인. 반면 호남의 지지 기반을 둔 민생당 박지원 의원은 고군분투를 벌였지만 끝내 민주당 바람을 넘지 못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이 전남에서 62만여 표를 얻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을 보면 전남은 159만 2,850명의 유권자 가운데 107만 9,454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비례대표 개표율을 보면 더불어시민당이 60.34%로 득표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의당이 9만 8,431표로 9.56%를, 민생당 7.41%, 열린민주당과 미래한국당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4.15 총선에 막이 내렸습니다. 지난 15일 이후 후보자들의 희비는 엇갈렸고 당선자들은 이제 국민을 위한 노력을 고민해야 할 텐데요. 4.15 총선 이후의 이야기, 목포대학교 정치언론홍보학과 하상복 교수, 그리고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4.15 총선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총선을 전체적으로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총선은 사실 한국 선거사에서
굉장히 보기 드문 역사적인 기록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그 여당이 단독으로 180석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사실은 그 개헌을 빼고는 모든 입법 과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그 의회 정치의 새로운 어떤 모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 총선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저는 이번 총선을 조금 더 긴 안목에서 이제 보고 싶은데요. 가령 우리가 이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또 탄핵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는 많은 그런 물음들을 제기해 왔지 않습니까? 안전한 사회, 그 다음에 권력자의 어떤 공적 책임과 덕성 문제, 그 다음에 역사적 정의 등등. 오랫동안 한국의 국민들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요구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보 세력, 진보 정당들은 진보 정당 나름대로, 또 보수 세력과 보수 정당들은 그 나름대로 답을 주려고 해 왔는데, 돌이켜 보면은 지난 2016년의 총선을 포함해서 뭐 대통령 선거 또는 지방 선거에서 진보 세력들과 진보 정당들이 제시한 그런 대안과 프로그램들이 국민들한테 지지를 더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번 총선은 그러한 어떤 대안을 둘러싼 어떤 경쟁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세력들이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판진 교수께서도 분석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그 선거 결과를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 복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때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물론 이제 코로나19 과정, 극복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지지가 있었다고, 또 그것이 이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그 선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 분석을 하자면요. 첫째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확실했었다는 거죠. 그러면 50%의 지지도가 50%를 상회했었죠. 그런 어떤 그 지지도가 이번 그 선거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야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 회초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국민들은 비난을 위한 비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야당보다는 정부가 잘한 일은 좀 이렇게 손을 들어주고, 또 정부에 대해서 또 타협할 것은 타협하고, 이러한 좀 성숙한 야당성을 원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야당에 대한 어떤 회초리를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 지역에 하겠습니다만, 국한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그 민생당이 정말 참패를 했었죠.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박지원 그리고 천정배, 정동영 전 의원분들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죠. 정말 호남을 대표하는 거물급 정치인이었었는데, 이분들에 대한 평가가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만 이 이후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은 다당제보다는 양당제를 선호했다는 이런 결과가 이번 선거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양당제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번 선거 결과에서 보면 국민들은 다당제보다는 양당제를 선택했다. 크게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분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4.15 총선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주목할 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는 건데요. 위성 정당에 대한 논의가 참 많았었는데, 이번 총선의 결과를 보면은 그 취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가장 바람직한 그 선거 제도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비례성의 원칙이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은 비율만큼 의석수를 갖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한국의 선거 제도를 보면 사실 그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죠. 오랫동안 거대 정당들이 과다대표되어 왔고요.
사실 작은 정당들은 과소대표되어 왔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굉장히 중대한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모두 동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연동형 제도가 사실은 각 정당들, 특히 이제 거대 정당들의 이해관계와 자기 이익 전략 속에서 굉장히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었고요. 왜곡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는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양당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제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차원에서 여전히 아직 우리 선거제도가 구현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고요. 그 차원에서 이번에 준연동제 비례대표 제도도 사실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의회 민주주의를 생각해 보면은 다당제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작동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우리가 본다면 가령 뭐 정당들끼리의 그런 연합이라던가 어떤 협치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능성들을 더 많이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우리 뭐 이번 그 이제 의회가 시작이 되면은 저는 분명히 그 연동제에 대한 어떤 개선, 네. 그 더 나은 그런 연동제로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요. 또 있지 않으면 사실 한국의 정치 제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특히 우리 전남 지역에서도 민주당의 압승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 그 전남 지역의 선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기 전에요. 우리 하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분명히 21대 국회에서는 수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형적인 선거 제도거든요. 사실 그 투표해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3번 민생당부터 37번 홍익당까지 그러니까 35개의 비례정당이 난립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걱정을 했던 부분은 연로하신 분들,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사전에 35개의 이 많은 비례정당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투표장에 가셨을까? 그게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비례대표 그 인쇄용지가 나왔을 때 한규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이시지만 사퇴를 하셨으니까. 근데 그 이제 투표지를 들고 뭐 키 작은 사람은 이제 투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장애인 비하 발언이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에서 굉장히 그 항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기형적인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분명히 수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이제 21대 국회에 들어서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낙연 이제 국회의원이 되겠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가 이제 약간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염려스러운 것은요. 지금 10곳 모두가 지금 3선에 이제 이계호 국회의원이 유일하게 3선이고요. 서삼석 국회의원도 지금 재선이고, 김승남 당선자나 우리 윤재갑 당선자도 재선이지만 약간의 인터벌이 있었고요. 거의 초선이거든요. 따라서 뭐 우스갯소리로 초선이 국회에 들어가서 4년 동안 화장실 찾다 보면 임기가 끝난다라고 국회 내에서는 그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들이 과연 이 산적해 있는 우리 지역의 어떤 문제점,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자기의 목소리를 국회 내에서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됩니다. 물론 그분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구심점이 사라진 이런 우리 호남의 정책 현실에서 그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걱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분명히 어떤 몰표를 줌으로써 전 지역을 석권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이번 민주당의 압승이라는 결과 특히 우리 전남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호남의 그 큰 정치인들이 다 어떻게 보면 몰락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는 조금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 호남 유권자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태도 또는 판단의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을 보면은 역사적으로 쭉 호남 유권자들은 원칙 있는 정당 또는 개혁적인 정당에 내가 지지를 보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4년 전에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도 저는 국민의당이 내세운 어떤 제3의 대한정당, 그걸 통해서 의회를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원칙과 명분에 대한 호남 유권자들의 지지였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돌이켜보면 4년 동안 국민의당은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하지 못했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호남 유권자들의 저는 비판과 어떤 문제제기가 있었다라고 이제 보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번 선거 결과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당과 그 이후에 이제 민생당과 같은 그런 국민의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분명히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또 냉정히 보면은 사실은 정치인의 어떤 세대 교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의미를 또 우리가 둘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사실 이제 호남에서 시작되는 정당의 어떤 세대 교체 바람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다면 4.15 총선이 이렇게 끝이 났는데 21대 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 바로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번 선거처럼 진영 갈등, 소위 이 보수와 진보의 갈등 굉장히 심각했죠. 작년 말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인해서 서초동 집회, 무슨 광화문 집회 얼마나 갈등이 심했습니까? 그게 고스란히 지금 선거까지 이어졌거든요. 물론 지역 간 또 세대 간의 갈등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만은 이번만큼 어떤 진영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보수와 진보 진영 갈등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정치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정치인들만이 이와 같은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대 여당이 탄생되니까 독주를 하지 않을까, 국회에서 그냥 정부 여당 마음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지 않을까라고 염려하실 분들 계시겠는데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일반 독주가 없습니다. 사실 대화 타협의 산물이 정치거든요. 또 아무리 이 거대 여당 180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감시를 하고 있고 국민들의 초롱초롱한 눈초리가 자기들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거대 여당이라고 해도 일방적인 독주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화 타협에 의한 그러한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나서 가장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바로 국론 분열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국민 통합이 가장 선행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 교수님께서는 21대 국회에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이번 총선을 돌아보면서 저는 몇 가지 국민들이 정치권을 향해서 제시해주는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사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탄핵의 정당성을 놓고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이 탄핵의 정당성을 끊임없이 문제 제기해 왔고, 근데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친박근혜라고 하는 구호를 내건 정당들은 다 몰락을 해버렸거든요. 그게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이제 탄핵 문제는 더 이상 쟁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미래통합당에게 제시해주는 부분이 분명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뭐냐 하면 이제는 미래통합당이 더 이상 과거로 거슬러 가는 그러한 정당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는 아까 김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선이 이 문재인 정부의 중간 시기에 열렸기 때문에 이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의미를 분명히 가져요. 그래서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많은 개혁 정책들을 추진해 왔고, 또 남북한 평화 정책들을 추진해 왔고, 또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는 노력들을 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상당 부분 지지를 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21대 국회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입법적 노력들을 분명히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가령 이제 첫 번째는 아직도 판문점 회담에 대한 합의문의 국회 비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부분도 분명히 저는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약간 예민한 문제이긴 한데 이제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이 세월호 참사 6주기가 되는데 지금 사실 세월호의 진실이 전혀 규명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세월호에 관한 대통령 기록물, 그것이 아직 30년 봉인이라고 하는 그 규정에 지금 막혀 있는데 국회가 그 부분을 해결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180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의석수를 갖게 된 민주당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다수결의 이제 정치를 시작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긴 합니다. 그러나 다수결만으로는 사실 의회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협치의 원리와 어떤 연정의 원리라든가 연합의 원리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민주당이 21대 의회에서 새로운 어떤 의회 민주주의의 모델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판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신 당선자, 또 21대 국회에 바라는 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 국가를 위한 정치를 해달라고 거창한 부탁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뽑아준 지역 주민들이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약속을, 특히 공약을 잘 지켜주는 국회의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걸 해결해주고 만족시켜주는 것이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좀 지역을 잘 아는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슬픔과 아픔을 아는 정치인이 슬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지역 주민들과 또 지역 주민들이 어디가 아픈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걸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지역의 기쁨을 아는 정치인, 그래야만이 같이 또 웃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좀 경제를 좀 아는, 또 공부하는 정치인이 되어줬으면 하는 또한 바람입니다. 정치와 경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정치가 잘 돼야 됩니다. 정치가 잘못되면은 경제가 잘못되는 겁니다. 따라서 공부하는 정치인, 그리고 좀 경제를 아는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지역의 자영업자들이나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정치인, 또 서민들의 편을 들어주고 또 서민들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정치인, 또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과 부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지역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어달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